네, 오늘은 보니까 37세 이제 남자분이 사진 올리셨어요. 그 다음에 아내분이 30살이고, 자녀가 이제 3살, 그 다음에 어머니랑 65세. 그 다음에 실거주는 고양시 덕양구에서 전세 1억 7천에 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자산은 3억 5천인데, 순자산이 1억 5천이고, 부채가 2억 6천인데, 북수원 아파트에 생애 최초로, 당첨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 4월에 이제 5억에 분양가였는데, 이제 7억이니까 이제 2억이 올랐고, 아마 요 순자산 부분에서 요 부분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합치면 한 3억 더 좀 자산이 좀 올라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가 오른 부분은 아마 빼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2024년 4월에 입주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세금 1억 2천이랑, 신용대출하고 주식, 그러니까 신용대출 봐서 지금 주식 투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딱 봤더라고요. 아, 그 얘기구나. 이렇게 하고, 월 수입이 700, 월 지출은 240인데 깜짝 놀란 게, 그래도 되게 알뜰하게 240만 원으로, 보니까 어머니 용돈을 50만 원인가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오, 근데 되게 효자하신 것 같아요, 효자. 그러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지출이 50인데도 불구하고 월 지출이 250이면 거의 190만 원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 용돈이 보니까 20만 원. 그리고 아내가 30만 원. 그러니까 와이프가 좀 더 많더라고요. 이제 상세하게 적으셨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알뜰하면서도 좋은 분 같아요, 왠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평소 후레인 TV를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사업하신다고 계속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약간 가정폭력도 좀 있으셨고, 아버지가 이제 나오셔서 이제 어머니랑 같이 이제 살았다는 그런 사연도 이제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내가 이제 더 잘해야겠다, 가족한테 더 충실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또 그런 부분 또 열심히 사시는 것 같고, 왜냐면은 3교대 근무로 근무 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이프는 이제 공무원이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공무원이나 교사도 부동산 투자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교사여서 부동산 투자 안 되는 거 아닌가?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도 공무원도 굉장히 많으시고, 교사도 되게 많으시고, 판사도 계시고요. 검사도 적폐가 계시고. 많습니다. 네, 적폐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사연을 순차적으로 원래 했었는데, 사연이 요새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연을 순차적으로 할 수가 없겠고, 그 다음에 또 중복되는 사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저희가 퀄리티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좀 채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중복된 얘기, 뻔한 얘기 또 똑같은 얘기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사연이 좀 다 달라지고 저희가 이제 채택을 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당첨이 됐는데 궁금한 게 이거더라고요. 이게 생애 최초로 당첨이 됐으니까 이제 등기하기 전에는 이게 특별공급이기 때문에 등기하기 전에 뭔가를 사면 이게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당장 투자를 할 수 없지 않겠냐 해서 다른 방법이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오피스텔 투자는 가능하세요, 여러분. 오피스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상가, 지산업센터, 이런 거는 주택만 아니면 사실 당첨이 취소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청약을 특별공급 당첨이 됐는데 주택을 뭘 사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특별공급의 취지랑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소가 되는 건데, 주택이 아니라 뭐 상가라든가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지산업센터라든가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가시면 좋은데, 대신에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뭐냐면 오피스텔을 섣불리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 오피스텔 해서 잘못 사면 또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 오피스텔 잘 사야 되거든요. 그런 것보다 오히려 안전한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2024년까지. 그러면 2년 남았지 않습니까? 이때 입주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전세를 놓을까도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입주하지 마시고 전세를 놓고 그 다음부터 사시면 되는데, 지금 2년이 채 안 남았죠. 지금 이제 한 1년 6개월, 1년 8개월 정도 남았나요? 4월이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좀 참고 기다리셔라, 차라리. 그러니까 뭔가 좀 하려고 하지 말고 오피스텔 상가. 그리고 지금 자산도 보면은 부채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뭘 하기도 그렇고, 지금 시기적으로도 지금 당장 뭘 하기에는 조금
어정쩡해요.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같을 때 좀 공격적으로 해도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유가 좀 빠듯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식도 신용대출 일으켜서 하는 거고, 전세금도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또 갑자기 뭐 어머니가 아프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에 대비해서 지금 무리해서 투자를 하는 건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좀 기다렸다가 아파트 위주로 하는 게 더 나으실 것 같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셔라. 제가 볼 때는 그래봤자 2년이다. 그래서 제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언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뒷바퀴 투자는 잘 하셨으니까 계속해서 앞바퀴를 이제 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강구하시고, 2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해서 어떤 아파트를 해서 또 수익을 극대화시킬까. 그 다음에 아파트 투자할 때 여러분, 소액으로 할 수 있는 투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고, 소액으로 또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입주를 안 하고 전세를 놓으면 그래도 자금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월 수입이 700인데 월 지출이 240이면 한 400만 원 정도 남는 거죠. 저축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400만 원이면 1년이면 4,800이고 2년이면 1억이에요. 8,9,600이니까 그 돈을 가지고 또 보태가지고 투자를 하자. 섣불리 지금 투자하시지 말아라. 왜냐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오피스텔 상가 지수하는 생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수익률도 좀 낮을 수 있고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2024년 4월 등기 전에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은 이제 하지 마셔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 말이 100%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 제 말에 좀 이렇게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등기 후 2년 실거주를 할까 전세 주고 투자할까 하는데, 저는 요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을 불리고 싶다는 좀 욕망이 있으시고, 아직 자녀도 어리고, 그죠? 자녀도 어리고 조금 더 불편한 데 살겠지만 조금 더 이 자금을 가지고 돈을 불리면 되고, 나중에 더 좋은 데 사시면 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서 투자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실거주 안 하고 바로 전세 주고 투자, 여기서 요거 이제 실거주 안 하고 바로 전세 주고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월세나 전세 살며 투자할 생각이 있고, 이게 또 보니까 또 어머니, 그 내용에 쓰셨는데 어머니와 부인이 동의를 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도 굉장히 고무적이다. 왜냐면 사실은 그 가족들의 반대로 투자를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그걸로 동의를 다 구하셨더라고요. 나 저 집 당첨됐으니까 전세 놓고 남는 돈으로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문제될 게 없는 거고, 이제 괜찮다. 그리고 내용 보니까 와이프도 굉장히 착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집안이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도 또 결혼 잘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행복한 가정을 잘 이루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청약 당첨으로 특별공급은 잘 하셨고요. 우리가 청약을 넣을 때 특별공급 한번 하고 그게 안 되면 또 일반공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특별공급이 가능하다면은 무조건 넣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청약도 안 된다 하지만 이렇게 이분들처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 제 주변에서도 저희 회원들 중에 당첨된 분이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당첨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약을 포기하시지 말아라, 절대. 왜냐면 청약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내가 당첨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을 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청약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약은 계속해서 넣는 전략으로 가시면 된다. 그래서 청약을 절대 포기하지 마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과연 이분 같은 경우에 2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써주셨어요. 후레인 TV를 보고 정말 많이 배우고 했다고, 또 제 영상을 보고도 저랑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해서 저도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실 줄 아는 분들이 잘 되시면 좋겠다는 좀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봐야 되나,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질문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좀 베스트셀러 된 책 중에 보니까 인문학자가 쓴 책이 있으시더라고요. 인문학자가. 근데 그 내용도 제가 이제 보진 않았지만, 물론 내용이 굉장히 좋고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편으로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투자자들이 쓴 책을 읽으셔야 돼요.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실패를 했던 투자자든 성공을 했던 투자자든, 그러니까 실패를 했던 투자자들은 반면교사로 삼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의 경험에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책을 쓴 사람이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인데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쓴다고 하면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 지식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건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직접 투자를 해서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경험을 한 사람이 쓴 경험담을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아직 시간이 있으시니까 또 열심히 좀 벌어서 또 이제 이거 내 집만을 해서 전세 놓고 나머지 자금으로 투자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면은 남자들이, 저도 이제 사실은 아버지가
돈을 이렇게 많이 잘 버시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저희 집도.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좀 주로 이제 사업을 좀 하셨던 거고, 아버지는 약간 좀 한량 스타일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무슨 사업을 하셨어요? 어머니 저희 이제 빌라 시행했어요. 빌라 시행. 초창기 빌라 시행. 그래서 그때 저희 어머니한테 배우셨던 분이 지금 회장님 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완전 초창기였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러다가 이제 IMF 때 한번 무너지고 거의 뭐 재기불능으로 해서 저도 이제 어렵게 이제 대학교 생활을 보내고 그 이후는 이제 어렵게 이제 생활을 했던 건데 저희 이제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는데 마침 또 이제 사연이 있으니까 근데 아버지에 대해서 저도 왜 저러실까 이제 생각이 됐는데 또 나이가 들고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되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참 이제 삶의 무게가 참 상당히 무겁구나 또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가장으로서 또 책임져야 되는 또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가장으로서의 그 삶의 무게가 상당히 무겁고 어떨 땐 좀 버거울 수도 있겠구나. 지금은 조금 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고 아마 지금도 이분이 또 좋은 게 뭐냐면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제 의절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아프시다고 하니까 이제 생활비를 좀 보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참 대단하시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참 그래서 남자들이 좀 그런 불쌍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물론 여자들도 불쌍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서로 잘 해야겠다. 그리고 다 불쌍하네요. 다 불쌍하죠. 이렇게 태어난 것 자체가 불쌍한 거야. 태어난 거 그 부모님한테도 잘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다. 예,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다른 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경제력만큼은 그래도 많이 제가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다른 건 많이 부족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런 여파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왜냐면은 사실 남자가 가장에 돈을 못 벌면 그게 사실 가정 경제에 굉장히 안 좋고 자녀들한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거는 정말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도 반면교사로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았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부모랑 똑같은 길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 외에 반면교사로 삼아서 오히려 더 성장하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참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또 참고 삼아서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는 것들도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최진권 대표님에게 아버지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그리움의 대상이죠. 뭐 그리움의 대상. 네,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그 대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대학교 때. 대학교 때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좀 아쉬워요. 왜냐면 지금 많이 살아 계셨다면 제가 엄청 그 용돈도 많이 드리고 했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또 최근에 또 돌아가시기도 했고 그래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도 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 투자를 통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호랭이님과 최진권 대표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며 막 간지럽습니다 벌써. 무한한 영광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충북 제천에서 근무하는 28살 교사입니다. 근데 이미 투자를 두 채나 벌써 갭 투자를 해놓으셨고요. 지웰시티 그러니까 병장 때 6억 5천을 찍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등 시간에 닥치는 대로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고 그러게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후네TV 정말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후네TV 영상만 진짜 잘 봐도 또 여러 이제 전문가분들이 많이 와서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영상만 잘 봐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또 저희 영상도 꾸준히 봐주시면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네. 시작을 하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사하신데 아까도 그렇고 조사분들이 좀 많이 쓰네요. 사연을 많이 보내시고 28살이고 굉장히 젊죠. 그 다음에 취업은 2년 차고 1인 가구고 충북 제천에서 200에 35만 원 월세 살고 계세요. 200에 35만 원. 그래서 굉장히 좋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자산은 8억 9천인데 순자산은 2억 3천이고 이제 대출 부채가 6억 6천인데 보니까 일산 동구에 있는 무슨 마을 아파트를 27평을 2020년 12월에 3억 6천에 매수를 했는데 보시면 전세를 3억 7천에 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1,000만 원을 더 회수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5억이 오른 거죠. 5억으로 된 거죠. 5억. 그러니까 네. 한 1억 4천 정도 오른 거예요. 굉장히 잘 사신 것 같아요. 2020년도에. 굉장히 이게 아마 일산 오르기 막 직전에 사신 것 같아요. 그때. 잘 사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원주에 있는 아파트를 2021년 5월에 2억 1천에 매수를 했는데 이제 2억 2천 이것도 똑같이 2억 2천 전세. 그러니까 1,000만 원 오히려 이것도 회수가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매매가가 얼마죠? 2억 7천이요. 2억 7천 이것도 좀 올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잘하시네요 투자를. 투자를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점수로 보자면 진짜 이분은 80점 드려도 될 것 같아요. 80점. 80점. 사실 그 이상도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나이가 어린데 감각이 있고 굉장히 과감하게 투자를 잘 하셨다.
이런 거 잘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원주도 이제 일산하고 원주가 완전히 다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입지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하신 것 같고, 혼자서도 이렇게 잘 하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현금이 이제 200만 원인데, 공제 대출이 이제 6,600만 원이 있고, 미국 채권, 전 세계 주식 7대 3으로 해서 이제 8천만 원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월 수입이 300인데, 근데 요새 미국이 좀 주식 시장이 워낙 안 좋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좀 마이너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좀 뒤에서 말씀드릴 거긴 한데, 뭐 주식하고 비트코인보다는 부동산 투자가 훨씬 더 안정적이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그래도 이제 잘 떨어진 폭이 좀 낮은데, 주식이나 이런 거는 요새 주식 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월 수입은 300인데 월 지출은 250이니까 그래도 소비는 좀, 아까 우리 하셨던 분은 4인 가족인데 250만 원이었잖아요, 소비가. 근데 지금 이분은 혼자 사는데도 250이니까 소비는 조금 줄이실 수 있으면 줄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대출 원리금 상환이 50만 원이니까 실제로는 200만 원인데, 200만 원도 혼자 쓰기에는 월세. 조금 많죠. 월세 35. 네, 월세 35. 그래도 165만 원은 또 혼자 쓸 수가, 그쵸, 뭐 쓸 수 있죠. 쓸 수 있어요. 연애도 해야 되고 하니까, 또 놀고 해야 되니까. 네. 자,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첫 번째 A 아파트 매도 후 대구 등 지방 투자를 할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이거 좀 팁을 좀 드리면, 자, 보세요. 일산 동구마을 27평 아파트를 2020년 10월에 매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원주 아파트를 2021년 5월에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1년이 넘었죠. 네. 1년이 넘은 상태에서 이거를 샀기 때문에, 원주는 비조정적이니까 이거를 사고 나서 3년 이내, 즉 2024년 5월 이내만, 3년 이내만 이 주택을 매도를 하면은 비과세가 되는데, 일산이 여러분 조정적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어떻게 해야 되죠? 2년 거주해야 되죠? 네. 2년 거주하면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억 6천에 매수했는데 5억에 팔면은 1억 4천인데 세금을 한 3, 4천만 원 내야 되는데, 비과세로 팔면 이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를 거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상생 임대인 제도를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상생 임대인 제도를 써서 여기에 전세를 5%만 올리고 상생 임대인 제도를 쓰면은 이거를 거주 요건을 채워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금이 아예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상생 임대인 제도를 쓰면은 이거를 팔고 2024년에 상생 임대인을 쓰고 2024년 5월에 여기를 매도하면 비과세 되고, 바로 여기를 매도해도 비과세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24년 5월에는 두 개를 팔아도 요거 먼저 팔고 요거를 먼저 팔면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기 때문에 두 채 다 비과세가 되는 거죠. 이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상생 임대인 제도를 써서 2년 거주를 채우면, 그러면 두 개 합치면 최소 그래도 이제 종잣돈이 이제 더 불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움직이시면 된다. 아마 그 상생 임대인이 비과세 되는 거는 아마 이분이 계속 방송을 보셨으면 아셨을 테고, 만약에 방송을 안 봤으면 이거 거주 못하니까 일반 세율로 팔아야겠다 막 이러셨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부동산에 있어서 이런 작은 정보 팁들이 어떻게 보면 수천만 원, 수억 원의 가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방송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분은 2024년 5월 이후에 이 두 개를 처분을 해서 다시 세팅을 하면 되는 건데, 다시 세팅을 하면 돼요. 일산 동구를 매도 후 대구 등 지방 투자를 할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왕이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팔면은 비과세가 안 돼요. 그러니까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상생 임대인 주택을 빨리 해서 비과세를 받아서 대구 등의 지방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비과세를 한번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 세율로 팔면은, 일반 세율을 팔고 대구 등 지방 투자를 하는 것도,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과세를 받을 건지, 시간은 좀 들이더라도 각각 비과세를 받아서 팔 건지, 아니면 그냥 이걸 일반 세율로 매도를 하고 시기적으로 대구 등 지방 투자가 저평가돼 있으니까 거기를 미리 들어가겠다. 이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수익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좀 더 공격적인 거죠. 좀 더 공격적으로. 근데 저는 이것도 오케이, 괜찮을 수 있는데, 이거는 좀 더, 그럼 어디 대구나 이런 데 따졌을 때 어디가 더 수익이 더 커질 거냐,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일산 동구 아파트를 그냥 계속 이제 버틴 다음에 은퇴 전까지 월세로 살며 남은 현금으로 지방 투자.
이거를 이제 호재가 있으니까, 그죠? 호재가 있으니까 이거를 계속 냅두고, 그러니까 본인 생각할 때 이 아파트가 팔기 아깝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 심리가 이거예요. 내가 산 아파트, 내가 거주하는 데는 최고로 생각을 해요. 최고. 그래서 물론 여기가 호재가 있고 GTS A 노선도 있고 호재가 있고 좋은 지역인 건 맞는데, 우리가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일산 쪽이 그렇게 그 부동산의 중심지는 아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외곽인 거예요, 외곽.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다. 지금 일산 까시는 거예요. 네? 아, 그게. 백만 일산 일산 좋은 동네입니다. 시민들을 지금 일산 좋은 동네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뭐냐면, 내가 사실 그 핸드폰도 굉장히 애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처분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애정을 갖고 마치 자식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한데, 투자할 때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처분을 해야 되고, 이거를 존버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아파트냐? 저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존버하면서 은퇴 전까지 월세로 살면 남은 현금을 지방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빨리 비과세 만들어서 처분하는 게 맞다. 근데 이거를 비과세가 되려면 2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하니, 그 시간 동안 다른 게 올라버리면 안 되니까 그냥 일반세율로 팔아버리고 딴 거 투자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거를 존버해서 끝까지 가져가겠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청주 쪽에 좀 거주를 하고 싶으시더라고요. 청주 쪽에. 그러니까 어차피 이분은 팔아야 돼요. 팔고, 근데 비과세로 팔 수 있으면 비과세로 팔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제 플랜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두 주택을 비과세로 팔고, 그 다음에 돈도 그렇게 그 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뭔가 더 투자를 하는 것보다 비과세를 좀 기다렸다가 2024년 5월이면은 한 2년이 남았네. 2년 좀 안 된 거죠. 그래서 2년이 좀 안 된 시점에서 이거를 정리해서 그때 움직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청주 쪽에서 거주를 하면서 그때 다시 또 세팅을 하는 거죠. 거주는 만족을 하면서 또 다른 쪽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상세 임대주택을 통한 일석 1가구 2주택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28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투자를 29살 때부터 비슷한 나이였어요. 28살, 29살 때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네요. 네, 저도 29살. 왜냐면 제가 투자한 시점이 2004년이니까 벌써 28살, 29살. 요 나이 때 한 거예요, 요 나이 때.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 28살, 29살 보면은 애기들 같더라고요, 애기들. 근데 제가 쫄래쫄래 부동산에 사무실에 가서 이게 물어봤으니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들도.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보다도 더 대중화하게 되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부동산에 들어가서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다녔으니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재밌고 웃겼겠냐는 게 지금 제 심정인 거죠. 근데 어쨌든 제가 28살부터 이제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같은 것 같아요. 같은.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빨리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는, 왜냐면 세상 물정, 부동산을 공부하면 여러분 세상 물정에 조금 더 밝아져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심리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법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전방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도 지금 28살이지만 그래도 다른 또래에 비해서 좀 많이 성장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28살 때 만나면 술 먹으면 무슨 얘기 합니까? 주로 뭐 여자 얘기하고 노는 얘기 하잖아요, 주로.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28살부터 재테크,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2번을 실행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좀 더 올라온 거다. 그래서 아마 그 또래들 만나면 굉장히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대화가 안 돼요, 대화. 대화가 안 돼요. 이 사람이 바라보는 거는 훨씬 더 높은데 또래들은 안 보이니까, 그러면 이 또래들이 봤을 때는 잘난 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답답하거든요, 본인도. 그래서 사실 그 친구 관계나 이런 관계도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뭐 중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면은 한편으로는 좋긴 한데 또 어떨 때 보면은 좀 많이 생각이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왜냐면 또 저는 더 그 높은 거나 멀리를 보는데 또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좀 답답하면서, 그런 것도 제가 알려주고 싶은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알려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더라고요. 역효과가 나요. 그래서 괜히 잘난 척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예 말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하고, 빨리빨리 성장 잘하면은 나중에는 뭐 저 이상으로 더 잘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투자처를 발굴하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갭 투자를 통해서 투자처를 잘 발굴했는데, 이렇게
어느 순간에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넘는 수준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무피 투자 혹은 돈을 더 받는 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적절한 타이밍을 잘 보는 게 어쨌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보려면 지역을 이분 같은 경우 보세요. 지금 일산이랑 원주라는 지역을 계속 찾았을 거 아닙니까? 계속 찾았을 거예요. 계속 찾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지역을 계속 찾다 보면 이런 게 걸리거든요. 분명히 걸려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지역을 찾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계속 모의 투자를 계속 해야 돼요. 모의 투자.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샀으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이거는 계속 이제 팔로우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여기를 안 사고 여기를 샀는데 결과는 이랬네. 자꾸 그런 게 경험이 쌓이면서 통찰력이 느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모의 투자를 하면서 이분도 지금 28살에 투자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 공부는 1, 2년 전부터 계속 했을 거예요. 투자를 이거 하기 위해서 1, 2년 전부터 공부를 했을 거고 저 역시 제가 28살, 29살 때 투자를 했을 때 한 2, 3년간 저도 공부를 했거든요. 모의 투자도 했었고. 근데 모의 투자 하면서도 되게 놓친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장점이 뭐냐면 저는 투자 물건을 발굴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투자 물건 발굴. 그래서 제가 여지껏 투자 물건 발굴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도 투자를 했고 또 회원들한테도 얘기해서 투자 물건을 했는데 사실 이런 눈을 기르려면 계속 그 관찰하고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관찰하고 보고 계속 생각하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투자 물건을 굉장히 잘 발굴했다. 혼자 한 것 치고는 굉장히 정말 잘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했고 돈 없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 실제 투자한 금액이 오히려 2천만 원 더 벌었기 때문에 그것도 불과 2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 8년 전도 아니고 진짜 그러니까 2년 전이잖아요. 2년 전인데 풀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부동산에서 협상이라든가 응대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잘했을 것 같고 근데 26살이니까 또 얼마나 웃겼겠어요. 부동산 사는데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진짜 살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또 그거를 또 잘 한 거 보니까 이런 대단한 친구들도 많이 있구나 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제 옛날 생각도 많이 나네요. 저는 이제 빌라 위주로 이제 보러 가는데 예전에 그 인천에 있는 빌라를 제가 이제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인천에 있는 빌라가 4,500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전세가가 그 2,800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2,800만 원인데 이거를 제가 전세를 끼고 산고 나중에 그 700만 원 올려서 3,500으로 맞췄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 투자를 한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사고 나서 전세금 올려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세입자 그때가 1층이었는데 빌라를 이제 갔는데 세입자가 갔는데 이제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서 근데 그때 식사를 하시던 남자분이 딱 제 나이였던 거예요. 제 나이. 그리고 중고등학생 딸 둘이 있었고 엄마가 있었어요. 와이프. 그래서 밥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집 보러 가니까 굉장히 저도 이제 민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4,500 빌라였어요. 제가 이제 28살 때입니다. 든 생각이 그렇게 이제 단촐하게 이제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미안하잖아요. 집 보러 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28살 때 보면서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게 아니 저분은 전세를 지금 2,800에 사는데 1,700만 원만 보태면 이 집 사는데 왜 안 사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샀거든요. 이 빌라를. 사고 나서 이게 나중에 8,000까지 올랐어요. 왠지 인천 빌라 많이 뜰 때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타이밍을 노리고 산 거거든요. 딱 그 타이밍을.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거주하시면서도 못 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동네는 되게 폄하하는 경향이 있어요. 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기 동네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잘 돌이켜보면 마곡 같은데 강서구 끝자락인데 거기 왜 사냐. 동네 주민들이 그랬다니까요. 동네 부동산 사장님들이 그랬고, 그리고 그 옥정 같은 경우에도 동네 사람들 여기에 물량 터져나는데 뭐 왜 사냐. 지금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동네 사람들이 그 자기의 가치를 낮게 보는 거예요. 여기 인천에 있는 빌라도, 아마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저 친구는 나이가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친구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기 이 빌라를 왜 4,500만 원 주고 사지? 전세 살면 되는데? 아마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관점이 서로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릴 필요도 없는 거고요. 자기 딱 소신대로 그렇게 투자를 하면은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좀 이런 얘기도 하고
이 친구 보니까 제가 옛날 생각도 좀 많이 나서 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교사분들도 보면은 부동산 투자 많이 정말 하고, 근데 교사들을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그 두 부류인 것 같아요, 교사분들이. 첫 번째는 이제 세상 물정을 아예 모르시는 분이에요.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계신 반면에,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교사분들이 세상 물정을 왜 모르시냐면, 아무래도 이제 가르치는 일상이고 보는 게 그 학생들이잖아요. 어린 학생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배울 게 없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근데 우리가 또 사회에 나가면은 정말 배울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젊은 친구들한테 배우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젊은 친구들 만나면. 근데 세상에 배우기 위해서 태어난다는 말이 있듯이 배울 게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저는 그분은 이제 끝났다고 봐요. 세상에는 정말 배울 게 많고 배울 게 천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직업에 기천은 없듯이 투자에도 기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도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그렇다고 지금 이게 뭐 불법이거나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합법적으로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합법적으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도 만약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남는 돈 자기가 보태서 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계속 임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분이 되게 잘 했던 게 교사분들이 교직원 공제, 저도 평가에 맞다. 그쵸.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교직원 공제 맞아요. 가입 대상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직원 공제에 월 납을 해요. 적금처럼 이자 붙는 그쵸. 그게 이자가 있어서 세니까. 보통 이제 그걸 갖다 내는데 월납으로 이제 보통 차감을 하고 월급을 받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반대로 공제 대출을 땡긴 거죠. 그렇죠. 적극적으로. 그렇죠. 이게 조금 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공무원분들이나 그 공제 대출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적극 활용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맞아요. 편인데, 이제 갑자기 저게 보여가지고 맞아요. 맞습니다.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고, 다주택자들 중에 투자 되게 잘하시는 분들 네네. 교사 출신 많거든요. 맞아요. 다른 영역이긴 한데 주식 쪽으로 이렇게 하셨던 어. 전문가도 있죠. 초등교사 출신인데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이게 은퇴할 때까지 충청도에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한 12년 내에 쇼부를 보시고 연금 채우고 10년 이상 채워놓고 그게 또 그런 게 있구나. 연금 채우고 40살 정도의 음. 부동산 자산가가 되셔가지고 40살 이후부터는 전업 투자로 이렇게 즐겁게 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분 영역은 그러네. 네. 충분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 대단합니다. 한 12년 후에는 진짜 40살 건물주가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한테 저 은퇴하겠습니다 딱 하고 하고 수고하십시오 하고 이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5가족인가요 여기는? 그러면 자녀 셋이면? 네, 그런 것 같아요. 자녀분이 3분이고 이제 자산은 33억인데 순자산이 16억, 부채가 17억이세요. 그래서 한 자산 비율이 한 50% 정도, 순자산 비율이 한 50% 정도가 좀 안 되시는 거죠. 그다음에 경기도 신봉동의 아파트는 시부모님이 거주 중이고, 분당 구미동 아파트는 2021년 11월에 이제 취득할 예정이고 9억 5천에 샀고 전세 6억 5천. 이건 좀 후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후회하시지? 그러니까 이제 고가에 샀다는 거죠, 뭐 고가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이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더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할게요. 네. 부동산 외에도 상담에 참고할 만한 정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그래서 2020년도에 부동산이 떨어진다고 하고 보유세는 너무 부담이 공포스러울 정도로가 돼서 갖고 있던 빌라와 재건축을 매도하고 우울증이 심하게 왔어요. 빌라는 잘 파신 거 아닌가? 빌라는 어디에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재개발 예정 빌라거나 재개발 빌라였는데 파셨다 하면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세금으로 자산이 준 거지만, 왜냐면 이제 양도세를 내셔야 되니까 세금으로 이제 자산이 줄었겠죠. 일단 갖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했더니 현금 흐름이 줄었고 월세를 받고 계신 것도 있었나 봐요. 그리고 거기다가 매도 금액 전부를 주식에 넣었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매도 금액 전부를 주식에 넣었는데 처음에는 조금 벌다가 그냥 지금은 거의 푼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더 심해져서 있다가 전세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전세금을 2억 3천을 더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돈이 있었지만 그걸 주식 투자로 다 엄새는 바람에 지금 있는 돈으로 같은 동네 전세도 구하기 어렵더라고요. 애들은 고등학생이어서 이사도 할 수 없는데 자녀가 이제 중고등학교가 되면 이사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월세할 바에야 차라리 전세 보증금을 빼서 최근에 분당 구미동에 이제 아파트를 전용 39평을 아파트를 이제 전용 이제 84제곱미터겠죠. 이거는 좀 더 크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39평 아파트를 9억 5천에 매수를
했고 전세금 전세 6억 1천에 해서 나머지 차익 부분은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전세금 3억 2천 주식 그래서 주식으로 줄어들 돈을 정리해서 1억 7천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취득세를 나가면서 매수했습니다. 아마 12% 내신 거겠죠. 12%낸 거예요 취득세를 그죠? 이 아파트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매수할 생각이 없었는데 집만 보려 했는데 어쩌다 보니 부동산 아저씨가 자꾸 권유 주시고 이거는 이제 좀 남 탓. 안 되면 남 탓이신 거예요. 어쨌든 결정은 본인이 하셨기 때문에 좀 미울 수는 있죠. 그죠? 뭔가 홀린 듯이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고등학생이라 지출이 커지니까 너무 후회되는데 버티면 괜찮은 상황이 되는 건지 이건 뭐 어마어마한 취득세를 내서 그냥 처분도 엄두가 안 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셨고 상담받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다주택자고 당장은 자산이 많아 보이긴 하지만 결혼 초반에 2007년 고점에 빌라를 사서 너무 고생했습니다. 거의 대출인데 정말 제2금융권에서 돈을 끌어다 써서 동전 모아서 햄버거로 애들 생일 외식해줬던 기억이 너무 오래 갑니다. 트라우마가 있으신가 봐요. 그죠? 가난이 무섭고 주변에 도와주기보다는 손 벌리는 사람들 뿐이고 그래서 이것저것 사다 보니 운이 좋아 다주택자가 되었는데 그 운이 2020년에 다 끝났는지 알짜인 재건축을 팔고 빌라도 14년을 버티고 팔았는데 결국 팔자마자 개발이 되네요.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그 정신에 잘 버티다가 이번에 구미동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저는 지금 패닉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있는 자산도 못 지킬까봐 너무 고민이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좀 사연을 좀 읽어드리고 싶어서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 구미동 아파트 산 게 이제 잔금 치를 건데 이게 취득세 12% 내면서까지 이걸 굳이 안 사도 되고 지금 또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좀 약간 맹붕 상태인 것 같아요. 또 경제도 어려워지니까. 서울 방이동의 아파트는 이제 갖고 계시고, 분당 서현동의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월세 보증금 7천만 원, 그 다음에 그 마이너스 통장 1천만 원, 예금 3천만 원 이렇게 있으신 거고, 총 수입이 610만 원이고, 본인 260에서 인데 지출로 거의 다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890만 원, 9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시는 거예요. 거의 전액 지출. 네, 아마 그 정도 지출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고등학생 자녀가 셋이고 있기 때문에 900만 원도 사실 적게 나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세요. 그래서 그러게 이제 대학교 가고 하면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좀 많이 걱정이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거죠. 이제 2008년도에 이제 빌라를 사서 고점에 묶이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서 고점에 묶이다 보니까 햄버거를 동전 모아서 사줄 정도로 굉장히 이제 힘든 시절을 겪었는데 다행히 운 좋게도 투자가 잘 돼서 좋았는데 그런데 재건축을 갖고 있고 빌라를 팔았는데 이게 팔자마자 또 바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나 봐요. 2020년도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상하다 보니까 이제 주식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주식 투자가 잘 됐으면 좋은데 주식 투자도 이제 마이너스고 돈을 다 날린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본인이 이제 억울하니까 그래서 좀 무리해서 또 분당의 구미동 아파트를 좀 샀는데 이것마저도 요새 좀 잘 안 되니까 지금 멘붕 상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일단은 이왕 사신 거 어떻게 해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은 버티셔야 된다. 버티셔야 되고 그렇다고 뭐 지금이라도 뭐 손해보고 팔면 좋긴 하겠지만 또 이게 손해보고 또 팔기에도 좀 만만치 않고 또 거래 자체가 없거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좀 있으면 이런 거는 좀 현금 흐름을 현금화 시켜서 매도해서 어차피 중과 안 되지 않습니까? 방이동이나 서현동 있는 아파트는 좀 팔아서 좀 대출을 좀 갖거나 현금 흐름을 좀 마련하시는 방법으로 일단 파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 또 파는 시점이 좀 아니어서 좀 이것도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서 그래서 이분은 좀 쉽지 않은데 근데 이분한테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근본적으로 이분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코치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빌라 투자로 이제 고생을 하셨고 재건축 팔았더니 개발이 됐고 빌라도 14년을 버티고 매도했더니 개발이 됐다. 사실은 우리가 계속 안 팔리다가 특히 빌라나 이런 오래된 재건축 단지가 계속 안 팔리다가 연락이 왔다는 거는 뭔가 있다는 거거든요. 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너무 한 번 더 좀 조사를 하셔야 돼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만약에 이럴 경우 어떻게 조사를 하면 되냐면 본인이 매수를 하듯이 여러 중개 부동산 사무실 도는 거예요. 매수하듯이. 그래서 어떤 개발 계획이 있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조사 과정이 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런 이제 우를 범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요.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안 좋은 결정을 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안 좋은 결정을 할 때? 우울할 때.
우울할 때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강남의 잠실에 있는 아파트를 되게 헐값에 매도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거를 왜 헐값에 매도했냐고 했더니 그때 아들이랑 싸우고 아들이 엄청 화가 나는 바람에 원래 아들을 주려고 했는데 아들이랑 싸워서 화가 나는 바람에 그거를 헐값에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명의를 빨리 달라고 했구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화가. 근데 돌이켜보면 여러분 우울할 때 기분이 안 좋을 때 내린 결정들 보면은 다 잘못된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내 감정이 완전치 않은 상태가 아닌 화가 나서 내린 결정은 돌이켜보면 다 잘못된 결정이 많다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 마음이 얼마나 화가 진정이 됐는지 차분한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울할 때 결정을 내려서 계속 안 되는 거거든요. 계속. 그래서 이분이 결정을 잘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좀 기분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은 우울 모드거든요. 우울 모드. 그러니까 기분을 바꾸셔야 되는 게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잘 안 되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안 좋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순자산이 16억 있으신 거고 부채도 물론 많으시지만 그래도 이것도 없으신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순자산 16억이면 그래도 상이 제가 볼 때는 10% 5% 안에는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그보다 못하신 분들 더 어렵고 힘들게 사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감사하다는 마음을 좀 가지셔야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울하면 사실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감사하게 생각해라. 16억이라도 자산이 있고 또 세 자녀가 잘 크고 있잖아요. 고등학교까지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이것도 얼마나 사실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뭐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사고도 많고 굉장히 안 좋은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다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울해서 내린 결정은 다 잘못된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좀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셔라. 이런 마음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게 지식이 많이 쌓이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식이 많이 쌓이면. 자, 여러분 그러면 경제 교수가 주식 투자를 제일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지식과 지혜는 또 다르듯이 우리가 지식이 많이 쌓이더라도 올바른 결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 부동산 투자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그 말도 맞죠. 맞는데 그보다는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경험, 통찰력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지식이 많다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강의만 너무 듣다 보니까 투자 결정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투자라는 게 사실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해서 이 불확실성을 지운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사실 끝이 없는 거예요. 불확실성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투자 자체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면은 강의만 계속 듣는다고 해서 투자를 잘하거나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강의도 물론 기본적인 강의는 들어야 되겠죠. 기본적인 강의는 들어야 되지만 그보다는 부동산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은 여러분 이 유튜브를 보시면 돼요. 저희 유튜브. 제가 갑자기 그러니까 홍보는 아니고 일단 이걸로 보면 그래도 많이 늘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 일단은 저 사람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 일단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변에 의사결정을 잘 내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런 분들한테 좀 자문을 구하시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멘토를 삼아서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진짜. 기회는 얼마든지.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에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2008년도에 반포 레미안 못 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2008년도. 그거 샀으면은 훨씬 더 많이 더 부자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뭐 34평 해봤자 10억이었는데 물론 그 당시에도 큰 돈이었긴 했지만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몇십억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놓친 경험들이 굉장히 많고 또 홍대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도 못 샀어요. 살까 하다가 못 샀고 연남동에 있는 건물도 못 샀어요. 저도 연남동에 있는 건물도. 그러니까 저도 그런 기회들이 무수히 많이 놓쳤는데 반면에 또 이런 기회들이 2004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기회들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놓쳐고 내가 잘못된 투자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우리가 자꾸 과거를 회상하면서
아, 이거 할 걸.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주식도 사실 시시각각 변하는데, 요때 사서 요때 팔고, 요때 사서 요때 팔 거야. 이러면 사실 한도 끝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다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느 정도 무시하시고,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16억을 내가 그래도 순자산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잘 지키자. 그러면 잘 지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을 키워야겠다.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울한 마음을 없애자. 우울 모드를 없애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좀 즐겁게 살자. 그래서 한번 좀 힘들더라도 가족들과 한번, 자녀들 고등학생이니까 아마 여행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부부 두 분 내외로 가서 남편분이랑 같이 여행 한번 다녀오세요. 해외로. 뭐 크루즈 여행을 가시든 한번 두 분이서 한번 럭셔리하게 한번 갔다 오시고, 그렇게 해서 약간 좀 우울 모드를 좀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또 생각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내공을 키워서 그때부터 이제 준비하자. 다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연세도 있고 하시니까 이제 매매 차익도 매매 차익이지만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좀 이제 고민하실 때가 됐다. 현금 흐름. 그래서 이제 현금 흐름을 이제 만족할 수 있는 거를 하려면 어쨌든 이거 갖고 계신 자산을 좀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팔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지금 수입보다,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 훨씬 좀 많은 상황, 그러니까 지출과 수입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니까 요것도 좀 개선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처분, 양도세를 내더라도 처분을 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거를 조금씩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전 좀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요. 저도 힘들지 않을 때 있겠습니까? 근데 저 그럴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나도 정말 무일푼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구나. 그리고 건강하게 아직도 잘 또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삶을 살고 있구나. 저도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또 사니까 또 그게 또 원동력이 돼서도 또 저도 또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힘든 일 굉장히 많이 있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일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다 자기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병은 빨리 치유하시는 게 좋겠다. 11월부터는 월세로 옮긴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식으로 좀 정리가 될까요? 글쎄, 일단은 이거는 그래도 수익이 나셨을 거예요. 그죠? 월세로 옮기시더라도. 그래서 수익이 나고, 이건 구미동 아파트도 지금 이제 이건 11월에 이제 잔금이니까 이거는 이제 취득세 낸다 하더라도 뭐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처분을 해야겠죠. 분당 서현을 처분하시던지 서울 방이동을 처분하시던지. 그래서 지금 좀 안 좋은데 조금 더 기다리면 그래도 부동산 경기가 다시 좀 살아날 수 있는 반등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때 한번 이런 거를 좀 처분을 해서 월세를 좀 덜 낼 수 있는 방법,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걸로 사서 현금 흐름을 만드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 월세를 전체로 옮기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는 실거주를 하셔도 나중에 만족하면 되시니까 전세를 빼주고 나중에 여기서 실거주하고 남는 아파트들은 좀 처분해서 좀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어떨까,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안 되셨다고 해서 네. 앞으로도 안 될 거냐, 그건 또 아니니까요. 그럼요. 용기 내시고 하면 되는데, 제가 또 진짜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우울할 때 결정하지 마세요. 우울할 때 내 기분이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 내 마음이 우울하다 이러면 절대 결정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배제하시고, 요거 하나만 아셔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울할 때는 결정 내리지만, 뭐 사인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좀 기분이 우울하다면 잠깐 좀 미뤄두시고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가다듬고 기분 전환을 하시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울하다고 폭락론자 구독하지 마시고. 그럼요. 우울하다고 폭락은. 그게 그런 것 같아요. 폭락론자 구독하면 일단 마음의 위안은 갖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내 삶에 도움이 되거나 이진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폭락론 주장하신 분들도 사실 3, 4년, 4, 5년부터 계속 주장했는데 결국에 맞긴 했어요, 지금. 결국 맞았네. 되게 용한 것 같아요, 진짜.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고장난 시계도 뭐 하루에 뭐 2번은 맞는다고, 사실 그게 맞는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맞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많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저평가된 위주의 부동산을 사면은 사실 큰 리스크는 없습니다. 사실 부동산은. 제가 저평가된 부동산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억대, 3억대, 4억대 약간 저가인 부동산,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오를 때 사는 건 되게 고평가될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집값이 막 올랐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추격 매수하는 사람들은 거의 고점에 물리더라고요. 2008년도 그랬고. 근데 차라리 이렇게 오를 때 볼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오르는 단지 옆 단지를 보세요. 차라리. 그죠. 덜 오르는 단지. 그게 어떻게 보면은 노하우예요. 그러니까 버스가 갈롬 안 갈롬 뭐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심리가 이렇게 오르는 단지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눈에 띄니까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 계속 오르는 상품은 없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오를 만한 단지를 빨리 다른 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평가된 단지를.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아파트 투자할 때 이렇게 막 폭등할 때 요때 산 끝장 매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것만 주의하면 돼요. 저는 절대 이런 투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약간 의아해해요. 처음에는. 왜냐면 제가 2020년도, 19년도에 김포 막 얘기할 때, 왜냐면 마곡이 막 올랐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지금도 그때 올랐지만 서울이 많이 올랐을 텐데, 그래서 서울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지 마시고, 김포가 굉장히 지금 저평가돼 있으니까 서울 마곡 사지 마, 강서구 사지 마시고, 김포 차라리 세 채 사는 게 낫다고 제가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쵸. 인터뷰할 때도 김포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약간 머릿속으로는 물음표였었거든요. 아, 물음표였었어요? 네. 갑자기 김포가 왜 튀어나오지? 네. 했는데 네. 이렇게 부동산 지인으로 다시 살펴보니까 안 갔었구나. 이게. 그렇죠. 네.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 당시 2019년도, 2020년도에 마곡이나 강서구의 아파트들이 쫙쫙 올렸거든요. 맞아요. 물론 엠벨리 엄청 들어갔죠. 올렸잖아요. 근데 물론 지금 그때부터 오르긴 했지만 수익률을 봤을 때는 그때 김포 여러 채 들어가는 전략이 훨씬 더 수익률이 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요거 올랐을 때 다른 거 저평가된 거 사자는 얘기를 이해를 못 하는 분들은 쟤 뭐야? 쟤 전문가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때 상담 들었던 분들 중에 안 하신 분도 많아요. 상담만 받고. 아마 그리고 욕 되게 했을 거예요. 제 상담 뭐 저 따위로 하냐고. 왜냐면 그분들은 서울 사고 싶었거든요, 서울. 근데 서울은 이미 좀 올랐기 때문에 좀 늦은 경향이 있고요. 그 돈으로 차라리 김포 여러 채나 아니면 뭐 운정신도시 좀 피를 주더라도 사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때 상담했던 컨설팅 내용이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해하신 분들이 있지만 이해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도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았다. 근데 돌이켜보면 제 말이 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말씀드린 거고, 2020년도 똑같아요. 2020년도도 그때 제가 옥점 미분양 말씀드렸을 때 그것도 싸고 우리가 또 쉽게 살 수 있으니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수익률적인 면에서 봤을 때 어차피 계약금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나쁘지 않은 투자가 됐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고점 대비 좀 떨어지긴 했는데 다른 거 다 마찬가지 떨어졌으니까. 만약에 2020년도에 그때 잘 나가던 다른 거 진짜 막 고점에 많이 치솟 샀던 거, 그런 거 샀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예를 들어서 뭐 광교라든가 세종이라든가 그때 이거 사셨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이렇게 투자하는 게, 저평가된 부동산 위주로 투자하면은 사실 큰 리스크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네.